네, 휴먼 케어학과 따뜻한 논쟁. 오늘은 좀 커다란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복지 국가와 앞으로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외국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복지 국가가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복지 국가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2000년에만 해도 한 정부가 복지에 쓴 예산이 28조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10년 뒤인 2010년에 도달하면 100조 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10년 뒤인 2020년에는 300조가 넘는 예산을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K-팝, K-컬처에 이어서 글로벌 K-복지의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복지가 늘어났다는 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 K-팝, K-컬처에 비한다면은 그 정도인가? 하는 그런 체감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헬조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의 규모는 확대가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도 1위고 삶의 만족도 같은 지표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뭔가 사회가 복지가 성장한 만큼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건 분명하죠. 그런 체감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저희 집이 그냥 평범한 중산층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 복지를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하면은 딱히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중산층 5인 가족이었는데 제가 1인 가구로 지금 자취하게 되면서 독립하다 보니까 청년에게는 오히려 좀 더 혜택이 있는 느낌? 하면서 복지가 이런 거구나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런 공백이 발생하는 거를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가령 지금 생애 주기 세대별로 구분을 해본다면 청년들은 복지를 체감을 하고 있는데 40대, 50대, 중년층은 복지 체감이 안 되고 또 노인이 되면 복지가 체감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40대, 50대가 바로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지가 성장한 거에 비해서 좀 체감하지 못하는 게 이런 사각지대 때문일까?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자가 된다면 그럴 수 있게 복지를 더 키운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다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활을 하는 복지의 의미가 퇴색되고 수급자로 그대로 남아있는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제도들도 1차적인 목표는 지금 빈곤한 상태에 처한 분들이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까 생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결국에는 목표는 그 정책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한 삶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정책의 목표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급자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복지의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뭔가 정책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을 조금 비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본질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번 여름 방학에 3학년으로서 실습을 다녀왔거든요. 요즘 고독사 문제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럼 그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IoT 기계들 를 집안에 설치를 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분들이 쓰러졌을 때나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그냥 빨리 그 일을 수습하겠다 정도로만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진정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기계를 설치해서 빠르게 대응하게 한다는 게 결국 사후적 대응만 한다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대응이 어떤 걸까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집에만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사회 활동을 할 관계들이 다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같이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서
조금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아프시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게 대응하게 하고 서로를 케어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네네.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네요. 고독사 같은 사례도 있지만 저는 근로장려금 사례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근로장려금은 일단 독립돼 있고 연소득이 2,200 이하 이러면은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좀 악용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2,200이 소득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현금이나 계좌이체 받는 형식으로 근로장려금까지 챙겨가는 좀 사례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런 활동들을 아무런 영혼 없이 와서 하고 그냥 수급만 받아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정성 있는, 정말 그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작가이자 사회활동가인 힐러리 코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현금급여를 주고 그것을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이러기만 하면 마치 효율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만들어져 왔는데, 진짜 좋은 복지는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복지여야 되고, 누군가가 이미 다 계획하고 설계한 판에 대상자가 들어와서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받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저에는 관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서적인 역량, 타인과의 대인관계 역량, 네트워크, 연결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반쪽짜리 복지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린 시절에서 시골 동네에 살았고 어딜 가도 너 누구 집 손주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되면 다 아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그 관계가 지속함에 있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나와서 도시에 사니까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관계가 아예 없고, 아마도 그런 분들은 고립에 처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통 복지라고 하면 저희가 뭐 보조금이나 현금으로 급여를 준다든지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관계를 맺는, 관계가 그런 중요한 복지를 강조하고 시행하자고 하면은 조금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가 복지냐? 네. 원래 복지는 사람들이,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국가, 사회 차원에서 제도화시킨 결과물이 사실은 복지예요. 이것을 사회적 연대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이제 사회 전체의 젊은 층이, 자녀 세대가 다 같이 함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문화를,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한 게 바로 국민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원래 복지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제도화한 것인데, 오늘날의 복지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기반을 잃어버린 상태로 어떤 형식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양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 시점에는 이제 그런 관계의 문제, 복지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교수님, 요즘에 막 쉬었음 청년 이런 문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복지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들의 근저에는 사실은 현금이나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거, 그런 인위적인 지원들보다 정말 마음에서의 어떤 무기력, 그리고 상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도 뭐 이런 게 참 좋다, 이런 좋은 샘플이 있다라고 정책 사례를 소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어떤 단체가 있냐면 민간 단체인데, 이런 고립운둔 청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카페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민간 단체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고립운둔 청년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 카페를 통해서 만나게 된 자기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고립운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긴 한데 그 도움을 받는 방식이 거꾸로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가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내 역량이 커지는 그런 경험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굉장히 말로 설명하기 큰 만족감,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을 발전시키고 성찰시키고 역량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민간 단체에서 했던 실험이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돈이나 바우처로 주는 이런 명확한 복지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인간의 역량을 키우고 관계를 좀 연결시켜주는 복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돈으로 주는 현금 중심의 복지는 명확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한 이런 관계의 복지라는 건 사실 손에 딱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게 사실이고 어떤 정책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그 K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다소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이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된다면은 그런 돈만 보고 서류만 붙잡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번 넘어졌을 때 어딘가 비빌 구석이 있는 그런 관계를 잇는 복지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보고 생각해봐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돈으로 주는 복지에서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지금까지 보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에 나가게 돼서 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좀 이 사람의 자아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 뭔지 좀 오늘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 소감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내가 뿌듯하지? 이상으로 오늘 휴먼케어학과 따뜻한 논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